여러분, 지갑이나 책상 위에 있는 명함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아마 이름 옆에 꽤 근사한 회사 이름이랑 직책이 적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회사 이름이 마법처럼 싹 지워진다면요? 과연 나라는 이름 석자만으로 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 조금은 서늘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회사라는 명함의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하면 나라는 이름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가 바로 김용석 작가의 회사 밖 나를 위한 브랜딩 법칙인데요. 네. 이 저자가 이 질문을 아주 절실하게 던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 직접 경험을 하셨군요. 네, 실제로 대기업을 퇴사하고 나서 자신의 모든 경력이 마치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했대요. 와. 그러니까 회사 로고가 사라지는 순간 본인 이름은 시장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죠. 아. 자료에서는 이 순간을 자신의 본연의 힘, 그러니까 네이키드 스트렝트를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이라고 표현하는데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죠. 본연의 힘이라니. 듣기만 해도 뭔가 벌거벗겨진 기분이 드는데요. 그렇죠. 사실 많은 직장인분들이 막연하게나마 이런 불안감을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해서 그 막연한 불안감을 좀 더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바꿔보는 걸 목표로 삼아보려고 합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네임이라는 아주 체계적인 프레임워크가 있던데 과연 이게 정말 현실적인 도움이 될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퍼스널 브랜딩. 깨질 때도 있거든요. 도대체 이게 정확히 뭘까요? 맞아요. 자료에서 든 농부와 사과 비유가 아주 와닿더라고요. 아, 네네. 그 비유가 핵심을 정말 잘 짚어주죠. 그러니까 마케팅이 길거리에서 와, 이 사과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이렇게 외치는 거라면요. 네, 시선을 끄는 거죠. 브랜딩은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아, 저 농부가 키운 거라면 믿고 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아, 신뢰군요. 신뢰. 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신뢰를 얻은 농부는 사과가 다 팔리면 다음 해에는 바나나를 팔 수도 있고 수박을 팔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심지어는 뭐 주방도구까지도 팔 수 있겠죠. 맞아요. 바로 그거죠. 아, 그러니까 특정 상품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신뢰를 쌓는 거군요. 네, 그래서 자료에서 퍼스널 브랜딩의 본질을 고유 명사를 보통 명사로 만든 일이라고 정의한 거고요.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 하면 혁신이 딱 떠오르는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백종원하면 쉬운 요리나 가성비 맛집 이런 게 바로 떠오르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그 농부 비유 듣기에는 참 좋은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요? 아니, 그 정도 신뢰를 쌓는 건 몇 년이 걸릴 텐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회사에 묶여있는 평범한 직장인이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이건 결국 사업가나 프리랜서한테는 해당되는 이야기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적이 이 자료가 지적하는 가장 큰 오해입니다. 아, 그런가요? 오히려 직장인에게 더 절실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그냥 묵묵히 내 할 일만 잘하면 됐지만 요즘은 어떤가요? 다르죠. 조용히 일만 잘하는 사람보다 일 잘하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승진이나 이직 아니면 뭐 새로운 프로젝트 기회를 잡는데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인플루이랑 인플루언서를 합친 신조어인데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아, 충주시 유튜브에 그 충주맨 같은 사례가 딱 떠오르네요. 맞아요. 그분은 이제 충주시의 공무원이란 타이틀을 넘어선 하나의 브랜드가 됐잖아요. 네네. 민음사 TV에 나오는 직원분들이 책보다 더 인기를 끄는 것도 다 비슷한 맥락이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흔한 오해가 그냥 나답게만 하면 된다는 생각. 이것도 있잖아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적인데요. 자료에서는 나다움은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결코 도착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출발점이다. 네, 나는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가? 이 질문에만 매몰되면 그냥 자기만족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질문이 더 필요한 건가요? 그래서 세상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아, 이 질문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나다움이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뭐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을 때, 즉 시장과 만났을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막연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저자가 제시한 그 NMA 프레임워크의 첫 번째 단계, N, 항해, 내비게이트인데요. 네, 말 그대로 나를 찾아 떠나는 여정인데 사실 이게 제일 막막하거든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도 잘 안 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작조차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료에서 아주 정확하게 꼬집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너무 잘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요. 아, 그래서 아주 파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바로 구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구릴 수 있는 용기요? 와, 정말 솔깃한데요. 완벽주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요. IT 업계의 영속적 베타, 그러니까 퍼페추얼 베타라는 개념을 빌려와서 설명해요. 아, 베타 버전 할 때 그 베타군요. 네, 완벽한 1.0 버전을 출시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일단 기능이 좀 부족하고 디자인이 구려도 0.7 버전이라도 먼저 시장에 내놓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 피드백을 받으면서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는 방식이고요. 네네. 저자 본인도 아주 뼈아픈 경험을 했다고 고백해요. 완벽한 웹사이트를 만들겠다고 5개월을 구상만 하다가 5개월을요? 네, 결국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틀 만에 조악한 사이트를 만들고 나서야 비로소 사업이 굴러가기 시작했다고요. 시작에 대한 두려움만큼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크죠. 맞아요. 이거 시작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발목을 잡잖아요. 그렇죠.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우리랑 다른 세상 사람이니까 예외로 하고요.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두려움에 대한 조언은 없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머스크 예시는 너무 극단적이죠.
네. 그래서 저자가 직접 겪은 훨씬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줍니다. 자료에서는 스토아 철학의 프리메디타치오 말루름, 우리말로 하면 최악의 시나리오 예행 연습을 제안하는데요. 최악의 시나리오 예행 연습이요? 네, 저자 역시 홀로 서기가 너무 두려워서 일부러 최악의 상황을 직접 겪어보기로 했대요. 그래서 소카 앤들러처럼 정말 고된 육체 노동을 일부러 해봤다고 합니다. 아, 그건 진짜 현실적인 두려움이네요. 만약에 내 사업이 망하면 저런 일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그렇죠.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어땠을 것 같으세요? 어땠을까요? 아,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이것만 해도 먹고는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을 얻었다고요. 와. 막연한 두려움의 실체를 직접 겪어보면서 그 공포를 없애버린 거죠. 두려움을 피하는 게 아니라 직접 부딪혀서 그 크기를 재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는 거다.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면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참 균형 잡기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한 팁도 있었나요? 네, 나심 탈레브의 바벨 전략을 인용합니다. 아주 실용적인 전략이죠. 바벨 전략이요? 네, 헬스장의 바벨처럼 양쪽 끝에 무게를 두는 거예요. 한쪽 손에는 극도로 안정적인 예금, 즉 본업을 꽉 쥐고요. 네. 다른 한쪽 손에는 실패해도 괜찮지만 성공하면 엄청난 보상을 줄 수 있는 복권, 그러니까 실험적인 사이드 프로젝트를 쥐라는 거죠. 아인슈타인처럼요. 맞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특허청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상대성 이론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권을 연구했던 것처럼요. 아, 그 바벨 전략이랑 구릴 수 있는 용기가 딱 연결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본업이라는 안전망이 있으니까 사이드 프로젝트는 좀 구리고 실패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시도해볼 수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저자에게 그 복권은 뭐였다고 하나요? 처음에는 돈이 전혀 되지 않았던 독서 모임 운영이었다고 합니다. 아, 독서 모임이요? 네. 하지만 그 경험이 결국 사람들을 모으고 콘텐츠를 만들고 커뮤니티를 이끄는 능력으로 이어져서 지금의 글을 만든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고 말하죠. 좋습니다. 구릴 수 있는 용기로 나를 찾아가는 항해를 시작했다면 다음 단계 A, 정조준, 에임으로 넘어가 보죠. 네. 이제 나의 팬을 향해 조준할 차례인데 여기서 나를 위한 브랜딩은 반드시 너를 향한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은요, 나의 장점에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그 장점이 자기 자신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에만 관심이 있죠. 아, 애플의 아이팟 출시 사례가 이걸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당시 다른 MP3 회사들은 전부 우리 제품은 용량이 5GB입니다. 이렇게 자기 제품의 장점을 자랑하기 바빴어요. 네, 저도 기억나요. 숫자가 클수록 그냥 좋은 거였죠. 그렇죠.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뭐라고 했나요? 주머니 속에 1000곡의 노래가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5GB라는 기술적 장점이 아니라 그게 고객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내 전문성, 내 경험을 막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당신에게 이걸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당신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하면 결국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아주 극단적인 조언을 합니다. 타겟을 단 한 명이 남을 때까지 뾰족하게 좁히라. 단 한 명이요? 네. 예를 들어서 그냥 건강한 몸매를 만들어주는 필라테스 숍이라고 하면 메시지가 흩어집니다. 그쵸, 너무 막연하죠. 하지만 생애 가장 아름다운 웨딩드레스 핏을 만들고 싶은 예비 신부를 타겟으로 삼는 순간 모든 메시지랑 프로그램이 훨씬 강력하고 구체적이 되죠. 아, 모두를 위한 메시지는 사실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 소음일 뿐이니까요. 단 한 명의 페르소나를 정하는 거군요. 그렇게 타겟을 정했다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 나를 어떤 단어로 각인시킬 것인가, 즉 키워드가 중요해지겠네요. 맞습니다. 좋은 키워드를 만드는 기준으로 삼성 프레임이라는 걸 제시하는데요. 삼성 프레임이요? 네, 세 가지 성질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 남들과 다른 나만의 영역을 파고드는 방향성. 둘째, 나의 실제 경험과 삶에 뿌리내리고 있는 연관성. 네. 그리고 셋째는 긴 설명 없이도 바로 이해되는 직관성입니다. 아, 리더들의 리더나 세일즈맨 출신 작가 같은 키워드가 좋은 예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NAML 프레임워크의 세 번째 단계인 M, 만들기로 가볼까요? 네, 나를 알고 타겟을 정했다면 이제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서 보여줘야 할 텐데 이게 또 엄청난 장벽이거든요. 내가 뭘 안다고 컨텐츠를 만들지? 이런 생각이 딱 들죠. 바로 그 지점에서 대부분 포기하기 때문에 자료에서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합니다. 뭔가요? 처음부터 창작자, 크리에이터가 되려고 하지 말고 큐레이터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큐레이터요? 그 미술관 큐레이터 같은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내가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좋은 그림들을 골라서 나만의 관점으로 해설해주는 사람이죠. 아하. 즉,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좋은 글, 좋은 영상, 좋은 아티클을 먼저 발견해서 공유하고 거기에 나의 짧은 생각이나 요약을 덧붙이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아, 이건 창작의 고통이 훨씬 덜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 취향과 관점을 보여주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다는 거죠. 와, 그거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부담감이 확 줄어드는데요. 그렇죠. 마치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골라서 들려주는 DJ가 되는 것과 같네요. 당장 작곡을 할 순 없어도 좋은 곡을 선곡하는 능력부터 보여주는 거죠. 정확합니다. 큐레이션을 통해서 내공이 쌓이면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관점, 뷰포인트를 더하는 겁니다. 관점이요? 네, 세상에 없는 새로운 정보를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대신 이미 존재하는 정보에 나만의 해석과 경험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아, 정보 더하기 나의 관점은 컨텐츠다. 네, 그 공식이 성립되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의 필요는 없어요. 내 타겟으로 삼은 그 단 한 명보다 딱 반걸음만 앞서가면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정보를 재해석해주는 친절한 가이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네요. 이 노출하기, expose. 네, 이제 구릴 수 있는 용기로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 그 단 한 명의 팬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알고리즘의 바다에 그냥 던져놓고 기도만 할 순 없잖아요? 여기서도 자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실수를 지적합니다. 바로 내 콘텐츠를 알리는 데만 급급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저자는 정반대 전력을 제안합니다. 바로 첫 번째 댓글의 법칙입니다. 첫 번째 댓글의 법칙이요? 네, 내 글에 누가 댓글을 달아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내가 먼저 내 잠재 고객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그들의 글에 첫 번째로 그리고 가장 정성스러운 댓글을 달아주라는 겁니다. 단순한 잘 봤습니다가 아니라 그 글에 대한 깊은 공감과 나만의 생각을 담아서요. 네네. 그렇게 하면 글쓴이는 당연히 이 사람은 누구지? 하고 저를 궁금해하게 되고 제 공간으로 찾아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관계는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먼저 주는 거군요. 내 걸 홍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컨텐츠를 빛내주면서 나를 자연스럽게 알리는 방식이네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당장 실천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콘텐츠의 트로이 목마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트로이 목마요? 네, 내 작은 블로그나 SNS에서만 외치는 게 아니라 내 잠재 고객들이 이미 많이 모여있는 더 큰 플랫폼,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유튜브 채널이나 뉴스레터 혹은 커뮤니티에 기여할 기회를 찾으라는 겁니다. 게스트로 출연하거나 기고를 하는 식으로요? 네, 그렇죠. 그곳에 가서 내가 가진 최고의 가치를 아낌없이 나눠주면 그게 트로이 목마처럼 그들의 마음을 열고 일부를 내 팬으로 데려올 수 있다는 전략입니다. 와, 정말 체계적이네요. 회사라는 명함 뒤에 숨는 대신에 나만의 이름으로 세상과 연결되는 법. 오늘 살펴본 NAM 프레임워크를 제 나름대로 요약해보자면요. 네, 결국 구릴 수 있는 용기로 불완전하게나마 나를 찾아가는 항해를 시작하고 모두가 아닌 단 한 명의 팬을 정조준해서 처음에는 창작이 아닌 큐레이션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면서 내 것을 알리기보다 먼저 다가가 관계를 맺으며 나를 노출시키는 과정,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결국 퍼스널 브랜딩은 한 번에 빵 터지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단기 기억이 아닌 장기 기억에 나의 이름을 새기는 어쩌면 좀 지난한 과정이죠. 네. 자료에서도 격투기 선수 추성훈의 기록보다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을 인용하는데요. 이게 핵심을 딱 관통하죠. 한 번의 화제성보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꾸준히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면서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 브랜드는 비로소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자료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강점이 누군가에게 최고의 혜택이 될 수 있는 그 단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사람의 기억 속에 남기 위해서 당장 내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고 어쩌면 조금은 구린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마 여러분의 이름만으로 살아남기 위한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